완벽한 남편은 대개 한 가지를 숨긴다. 사랑을 더 잘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나는 그 기술을 매일 감탄하며 배우고 있다고 믿었다. 식탁 위에 놓인 장미 세 송이와 내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 토요일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냄새로 깨우는 손길,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 손을 흔드는 습관 같은 것들. 주변 사람들은 수진,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라며 웃었고 나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웃음을 돌려주었다. 그때의 나는 행복했고 행복하다는 사실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굳게 믿었다. 보호막은 얇고 반짝였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다. 우리는 소소한 의식을 성실히 지키는 부부였다. 봄에는 창틀에 허브를 심고 여름에는 현관에 부채를 걸어두며 서로의 체온을 낮춰주었다. 가을엔 서랍을 정리하며 한 해 고마웠던 일을 손글씨로 적어넣고 겨울이면 난방을 줄이는 대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붙어 잠들었다. 민호는 늘 내 타이밍을 정확히 맞췄다. 내가 피곤할 때는 미리 말없이 따뜻한 물을 받아 놓았고 출근길이 빡빡한 날에는 먼저 주차장을 비워주고 내 차 앞 유리에 성에를 닦아두었다. 마치 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내일의 피로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섬세한 사랑을 받다 보면 사람은 스스로의 방심을 호의로 착각한다. 처음 작은 질문들을 물어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어머님은 요즘 어떠셔? 라는 안부에 이어 외가 쪽 고향이 어디였지? 같은 가벼운 호기심이 연결되었다. 나는 오래된 앨범을 펼치듯 대답했고 대답을 내놓을 때마다 민호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주민번호 뒤 6자리 생일이랑 뭐였지? 같은 장난도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재미로 그러는 거야. 아까 피자 시키는데 내 생일 쿠폰 쓰려다가 순간 헷갈려서. 나는 별 의심 없이 웃었고 손바닥으로 그의 이마를 톡 건드리며 이런 바보라고 했다. 그 말은 애정 표현에 가까웠고 나는 그 애정의 온도가 믿음으로 환전되길 바랐다. 환전은 늘 정확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결혼 초부터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의 전형처럼 행동했다. 보험 갱신 기간이 되면 먼저 알림을 확인했고 고지서가 오면 나보다 먼저 우편함을 열어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가장의 책임감이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다. 은행 앱의 자잘한 공지까지 꼼꼼히 읽었고 신용카드 한도도 내 소비 패턴에 딱 맞게 조정했다. 주말이면 장을 보며 각종 멤버십 포인트를 계산했는데 그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만의 작은 규칙을 만들었다. 예산을 절약한 금액의 10%를 달콤한 간식으로 보너스. 나는 그의 치밀함을 알뜰함으로 불렀고 그가 계산하는 동안 그 옆모습을 사랑으로 보탰다. 누구라도 그런 남편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가끔 서로의 과거를 나눴다. 나는 대학 시절 과 방학마다 했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했고 군것질에 탕진했던 월급을 회상하며 웃었다. 그는 내 웃음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대목에서는 알맞은 침묵을 두었다. 그 침묵은 배려 같았고 그래서 더 편안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그때 같이 살던 자취방 주소가 뭐였더라? 내 첫 직장이었던 출판사 대표 이름 기억나? 내가 중학교를 옮겨간 이유, 그거 전학계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지?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대답했다. 사랑은 종종 디테일을 먹고 자라니까. 나는 그 디테일들이 마음의 밭을 더 비옥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소소한 호기심은 생활 속 결제처럼 반복되었다. 쇼파 아래 먼지를 치우다 말고 설거지를 하다 수돗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틈에 TV에서 광고가 바뀌는 짧은 공백에 질문은 매끈하게 등장했고 대답은 자연스레 따라갔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호가 다정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다음 달에 보험 갱신 있잖아. 담당자가 주민등록 등본 스캔본 먼저 달라네. 내가 처리해둘게. 너는 바쁘잖아. 그 말은 배려의 연장선으로 들렸고 나는 그 배려에 수월하게 기대고 싶었다. 그날은 야근이 있었고 회사 메신저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등본은 금세 출력했지만 사진을 찍으려니 조명 반사가 심해 나는 귀찮은 숨을 내쉰 뒤 종이를 건네며 당신이 해줄래? 라고 말했다.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등본은 그의 손에 들어갔고 안도의 미소가 그 손끝을 따뜻하게 덮었다. 그 즈음 우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 2주년에 맞춰 더 밝은 채광의 집으로 가자며 그는 먼저 동선을 그렸고 나는 동선 위에 가구의 표정을 입혔다. 비닐 장갑을 끼고 서랍을 정리하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즐거웠다. 사진과 영수증, 오래된 포스트잇, 아직 쓰지 않은 편지지 같은 것들이 내 삶의 고리를 보여주는 듯 했다. 민호는 택배 박스를 접으며 테이프를 딱딱 끊어 붙였고 그 소리마다 생활의 뼈대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이 사진 귀엽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 소리에 사람의 마음 깊이를 재는 자가 있을까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필요한 온도를 잘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믿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먹다 남은 피자를 데워 먹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것을 보며 그는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 주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자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아, 고객센터네. 고지서 관련해서 확인 좀 하래. 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정함에는 늘 타당한 이유가 붙었고 그 이유들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었다. 나는 컵에 보리차를 채우다가 문득 그가 내 이름을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자주 쓰는지 궁금해졌다. 이름은 누군가의 품에서 오래 불릴수록 그 사람의 살결을 닮아간다. 나는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부드럽게 다듬어지는 걸 좋아했다. 민호는 귀가가 잦았고 나는 그 빈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일에서도 신뢰를 얻은 사람이라 회식과 약속이 많았다. 하지만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에 그는 잠깐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이어갔고 돌아오면 늘 사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택배사가 요즘 늦게까지 일하네. 고객 감동이야. 같은 말들. 그 말들은 이유의 포장지였고 나는 굳이 포장지를 벗겨보지 않았다. 벗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이다. 행복은 때때로 내용물보다 포장에 오래 기대는 마음을 만든다. 나의 하루는 선명하고도 간단했다. 출근 전 주방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 지하철 2정거장을 건너며 책을 몇 페이지 읽고 점심에는 사무실 근처 국밥집에서 사장님의 인사를 받는 일. 퇴근 후 집에 오면 현관 센서 등이 내 발걸음을 받아주고 거실 한켠에는 민호가 켜둔 노란 조명이 기다렸다. 수진 왔어? 그의 목소리는 늘 같은 높이로 울렸고 그 일정함은 당연히 믿음직스러웠다. 살면서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때의 나는 알았다.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몸으로 배웠다. 가벼워진 사랑은 멀리 날아가도 다시 돌아오는 새처럼 보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사내 복지 앱 오류로 생일 쿠폰이 일괄 소멸되는 바람에 몇몇 동료가 항의를 했다. 나는 내 순서를 기다리며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생일 쿠폰 쓰려다가 주민번호 뒷자리 헷갈렸어. 그때는 웃고 넘겼는데 미세하게 걸리는 뭔가가 있었다. 그는 내 생일, 혈액형, 졸업연도, 발 사이즈 같은 자잘한 정보들을 안에 챙기듯 외워두던 사람이었다. 헷갈릴 리가 없었다. 그러나 의심은 금방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의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고 우리 결혼이 견고하다는 확신을 스스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의심을 불러온 건 결국 나의 사소한 완벽주의겠거니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오래도록 무언가를 정리했다. 문틈 사이로 스캐너 특유의 부드러운 빛이 깜박였고 종이를 흡입하는 얇은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렸다. 은행, 보험, 이사, 통신사 이런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반쯤 잠든 채로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내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중얼거림 속에 그 억양이 묻어 있었다. 나는 반쯤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받아들이려 했지만 어딘가 낯선 고요가 방 안에 둥글게 떠 있었다. 고요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묶어두는 힘이 있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야 그는 불을 껐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나는 그 조심스러움이 나를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 그는 잠든 나의 이불 끝을 살짝 당겨 덮어주었다. 나는 그 손길을 감지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길의 온도는 여전했고 여전하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되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골목의 가로등은 밤을 반으로 접어 조용히 서 있었다. 집 안의 공기에는 새 인쇄물의 잔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스캐너에서 갓 빠져나온 종이의 따뜻함이 벽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아침이 오면 다시 추억과 내일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서로의 정보들이 일상의 상자에 차곡차곡 담길 것이다. 장을 보러 가야 하고 잔금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허브 화분의 위치도 새 집의 창틀에 맞춰 재배치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웃으며 커피를 마실 것이고 나는 그가 꺼낸 머그컵의 위치와 손놀림을 보며 또 한 번 안심할 것이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완벽해 보이는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완벽함 속 어딘가에서는 어젯밤 스캔된 서류들이 이미 목적지로 날아가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일상은 모르는 상태로도 충분히 굴러갈 만큼 튼튼해 보인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단순했다. 내가 깊이 잠든 방 바깥 서재의 모니터에 희미한 파란 빛이 떴다가 꺼졌고 책상 귀퉁이에 놓인 내 서류철은 원래의 자리로 정확히 돌아갔다. 프린터 옆에 놓인 컵받침에는 커피 반달이 남아 있었고 창틀에 키우던 민트 잎이 스탠드 불빛의 한쪽만 더 진하게 반짝였다. 민호는 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소파 쿠션을 반드시 세우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두고 현관에 신발 끝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한 뒤 알림창을 지우고 화면을 엎어 놓았다. 아침은 곧 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부부처럼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사람을 믿는 일은 단순하다. 웃는 얼굴을 받아들이고 그 웃음의 이유를 굳이 따져 묻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단순함이 오래 지속되면 그 안에 섞여 있는 미세한 이물질조차 처음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깨웠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물결처럼 방 안을 적시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식빵이 노릇하게 구워져 있었다. 그는 잼을 바른 칼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듯 말했다. 여보, 이번 달 보험 갱신 서류 준비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 있지? 그냥 스캔해서 보내줄래? 아니면 내가 해줄까? 말투는 늘 그랬듯 다정했고 표정은 의심을 부를 틈이 없었다. 하지만 등본이라는 단어가 입 안에서 오래 굴러다니는 느낌이 묘하게 걸렸다. 지난달에도 갱신을 한 것 같았는데 또 필요한 건가? 나는 식빵 한 조각을 접시에 옮기며 무슨 보험인데? 하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동차, 실손, 치과 이런 거 통합으로 묶어서 갱신하나 봐. 담당자가 이번에 바뀌었대. 그럴듯했다. 그의 설명은 언제나 현실과 꼭 맞아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본을 꺼내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손등으로 내 손을 살짝 스쳤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내 마음의 경계선을 다시 무너뜨렸다. 그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전화를 받으며 웃는 목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미안, 회의가 좀 길어졌네라는 변명이 따라왔다. 양복깃에 은은하게 묻은 커피 향이 낮 동안의 피로를 대신 설명하는 듯 했다. 나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정말 회의였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가던 중 나는 민호의 그림자를 봤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박함이 묻어났다. 오늘은 못 가. 시선이 좀 많아. 내일 새벽에. 그의 발걸음이 현관 쪽으로 향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가서 얇은 커튼을 젖혔다. 골목 가로등 아래 민호가 모르는 남자와 마주 서 있었다. 그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종이인지 얇은 상자인지 멀리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민호가 돌아왔고 나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물러났다. 그가 들어올 때쯤 나는 이미 식탁 의자에 앉아 컵을 들고 있었다. 잠이 안 와서 물 좀 마셨어.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피곤한 하루를 끝내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 해석을 굳이 바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대로 신문을 펼쳤다. 신문 속 경제면의 숫자들이 그의 눈동자에 반짝였고 나는 그 숫자들이 우리 생활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골목 가로등, 손에 들린 물건, 그리고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까지. 퇴근 후 나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목적지는 친구가 아닌 민호였다. 회식이 있다고 했던 그가 어느 길로 가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보고 싶었다. 거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나는 몇 발자국 뒤에서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그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 모퉁이에 멈췄다. 그리고 또다시 어제의 그 남자를 만났다. 이번엔 봉투가 아니라 작은 USB처럼 보이는 것을 건네받았다. 짧은 대화 후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업무일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 무슨 일을 숨기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싸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민호는 나에게 설명하지 않은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는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오늘 늦었네. 저녁 먹었어?
하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피곤해서 바로 잘래라고 대답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베개 속에서 그의 향기가 났고 그 향기는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며칠 후 민호는 퇴근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은 집중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스캐너와 프린터 소리가 번갈아 들렸고 컴퓨터 화면에 번쩍이는 창들이 스쳐갔다. 나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두드리면 열릴 문이었지만 그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는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내 서류처를 확인했다. 여권, 등본 사본, 졸업증명서, 그리고 몇 장의 복사본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들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내 정리하다가 다른 데 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의심이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을 덮는 변명을 먼저 찾는다. 민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하루의 온도를 맞춰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온도 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미세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균열을 모른 척했고 그는 그 모른 척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앞으로 우리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아무 일 없는 듯 주말 아침이 찾아왔다. 민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고요한 공기 속에 커피 향이 번졌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 은행 좀 같이 가야겠다. 등본이랑 도장, 그리고 신분증도 챙겨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건 서류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묘한 불안이 스멀거렸다. 하지만 그 불안을 나는 커피 향 속에 조용히 섞어 삼켰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물건처럼 구석에 숨겨져 있다. 잘 안 쓰는 서랍 속에 넣어두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본다. 그러다 우연히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날이 딱 그랬다. 우리는 이사 준비로 집 안이 뒤집혀 있었다. 옷장에서는 계절이 뒤섞였고 거실 바닥엔 박스가 층층이 쌓였다. 민호는 이번에 깔끔하게 다 정리하자며 서랍 하나하나를 열었다 닫았다. 나는 책상 서랍을 맡았다. 오래된 편지, 쓸모없는 배터리, 구겨진 영수증, 그리고 그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호기심에 꺼내보니 내 이름이 찍힌 출생기록 4번이 있었다. 평범한 서류였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것은 조금 달랐다. 낯선 이름이 적힌 신분증 4번들이 차례로 나왔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나였다. 눈매, 입꼬리, 심지어 미묘한 웃음성까지 같았다. 그러나 이름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게 뭐지? 손끝이 서류 위에서 떨렸다. 머릿속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생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다가왔다. 여보, 거기 뭐 있어? 그가 물었다. 나는 봉투를 뒤로 감추듯 들었다. 이거 뭐야? 내 사진인데 이름이 다 다른데? 민호는 잠시 멈추더니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웃었다. 아, 그거? 깜짝 이벤트 준비 중이었는데 들켰네. 그리고는 덧붙였다. 내 생일 때 줄 거였어. 해외여행 가려고 여러 나라 비자 신청해 놨거든. 요즘은 이렇게 사본을 제출해야 빨라진대. 그럴싸했다. 그의 표정은 단정했고 말투에는 거짓의 흔적이 없었다.
나는 불안과 안도의 중간쯤에 멈췄다. 그럼 미리 말해주지. 하고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엔 미세한 가시 하나가 남았다. 가시는 작지만 움직일 때마다 존재를 알린다. 다음 날 나는 은근히 민호를 관찰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엔 신문을 읽었고 점심에는 나에게 점심 메뉴 사진을 보내왔다. 하지만 어제 본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사진 속 나들은 누구였을까? 이름만 바뀐 다른 삶을 사는 수많은 나. 그 주 주말 우리는 서재를 정리했다. 민호는 박스를 끌어안고 거실로 나갔고 나는 서랍 속을 다시 한번 살폈다. 어제의 봉투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서랍 한쪽에 얇은 노트북 파우치가 보였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안에는 인감 도장과 내 지문이 찍힌 용지가 들어 있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지문은 내가 본 적 없는 형태였다. 잉크로 찍은 게 아니라 스캔한 뒤 인쇄한 것 같았다. 그때 민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재빨리 파우치를 닫고 원래 자리에 두었다. 여보, 커피 마실래? 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좋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그 이상함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게 두려웠다. 내가 직접 그 금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류 속의 다른 나들을 잠시 잊기로 했다. 사람은 때때로 알고 있는 불안을 모른 척하며 그 대가로 평온을 산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는 없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심코 그의 노트북을 켰다. 평소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화면에는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다. 바탕화면 한쪽에 프로젝트 SJ라는 폴더가 있었다. SJ 내 이름의 이니셜이었다. 폴더 안에는 각종 서류 이미지가 가득했다. 내 주민등록 등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졸업증명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적힌 신분증들이 있었다. 모두 내 사진이었고 배경색과 양식만 조금씩 달랐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마우스를 내려보니 그 파일들은 최근 일주일 안에 모두 편집된 상태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다. 민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오늘 장 좀 봤어. 저녁은 내가 할게. 그의 웃음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내 눈엔 그 웃음 뒤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류 속 이름들이 떠올랐다. 이름은 다르지만 얼굴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내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앞으로 살게 될 걸까? 불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다음 주 은행에 가야 한다는 민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도장과 등본, 신분증. 그리고 그의 말투. 같이 가야겠다는 확신에 찬 어조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불안의 가시가 조금 더 깊이 박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가시를 뽑지 않았다. 뽑으면 피가 날 것 같았으니까. 이삿날이 다가왔다. 박스마다 라벨을 붙이며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달랬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혹시나 했던 나의 불안이 그저 이사 스트레스였기를. 하지만 박스 사이로 보이는 민호의 뒷모습은 묘하게 낯설었다. 그는 내가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나를 함께 옮기고 있는 듯 했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품고도 누군가 그 씨앗을 확인해 줄 때까지 애써 모른 척한다. 나도 그랬다.
이사 박스를 하나 둘 쌓아가면서도 서류 속의 낯선 이름들과 사라진 봉투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그 불안을 직시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운 것처럼. 이사 전날 나는 집 근처 카페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구 배치 도면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계속 나를 쳐다봤다. 처음에는 그냥 시선이 스친 거겠지 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혹시 수진 씨 맞죠? 나는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저를 아세요? 그는 머뭇거리다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낮게 말했다. 민호 씨 남편 되시는 분 예전에 제 직장 동료였어요. 그 말에 내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예전 회사 분이시구나.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는 그 사람 이름이 지금이 아니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름이 아니었다니?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그 사람 몇 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도 뭔가 찝찝한 게 많았거든요. 가족 얘기도 안 하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흐릿하게 말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바뀌고 연락이 끊겼죠.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이름 바꾸는 건 드물진 않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예전에도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 여자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이상하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끝을 알 것 같아서였다.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숨이 가빠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민호의 과거를 검색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다. 몇 장의 단체 사진 속 흐릿한 얼굴, 오래된 주소록에서 이미 폐업한 회사 주소, 그리고 이름이 바뀌기 전의 기록은 마치 지워진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을 수 있나? 인터넷 속 민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내가 아는 건 그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나를 이름으로 부르며 웃을 때 오른쪽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 속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녁 무렵 민호가 들어왔다.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녁 식탁에서 민호는 평소와 똑같았다. 장을 본 얘기,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해프닝, 그리고 다음 주 여행 계획.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낯설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TV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낮에 들은 말들이 반복 재생됐다. 이름이 바뀌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 의심은 이제 내 안에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났다. 다음 날 나는 민호가 출근한 뒤 그의 서랍을 살폈다. 중요한 건 잘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금방 찾았다.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 속 먼지가 살짝 쌓인 서류철 하나. 그 안에는 그의 옛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민호였다. 하지만 이름은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그 서류철을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날 저녁, 민호는 퇴근 후에도 한참 동안 전화를 받았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표정이 묘하게 경직돼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은행에 서류 좀 더 챙겨야 한대.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결심이 굳어졌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의 과거를 직접 파헤쳐야 했다.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을 테니까. 사람의 의심은 물처럼 스며든다. 처음엔 한 방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닥 전체를 적신다. 민호의 과거를 들은 후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에 작은 틈을 찾게 되었다. 웃음 뒤에 숨겨진 표정, 서랍 속의 사소한 종이, 전화기 화면이 잠깐 비칠 때의 숫자들까지.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왔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점심시간을 갓 넘겨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내 거래은행의 상담원이었다. 고객님, 이번 달 초에 제출하신 공동명의 해지 서류에 대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무슨 서류요? 남편분이 방문하셔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계좌 해지 요청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서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명? 나는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그거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이미 해지 처리가 됐고 잔액 전액은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다. 퇴근길 나는 지갑 속 도장을 확인했다. 분명 거기에 있었다. 그럼 어떡해? 집에 도착하니 민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오늘 일찍 왔네? 그가 웃었다. 나는 최대한 표정을 감추고 그냥 일이 조금 빨리 끝나서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동안 숟가락이 몇 번이나 허공에서 멈췄다. 그날 밤 민호가 샤워하는 사이 나는 그의 노트북을 켰다. 어제까지는 로그인 상태였는데 오늘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손끝이 굳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대신 책상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외장 하드와 USB가 들어 있었다. USB를 꽂자 폴더들이 주르륵 떴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증빙 자료 완료. 클릭하니 스캔된 인감 이미지와 지문 스캔 파일이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위임장, 계약 해지서, 계좌이체 내역까지. 가장 소름 끼친 건 서명 부분이었다. 분명 내 필체였지만 나는 그 문서들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빌려 서명한 듯 완벽하게 흉내낸 글씨였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민호가 샤워실에서 나올까 봐 숨이 막혔다. USB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문을 닫는 순간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민호는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무슨 생각해?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내일 일정. 다음 날 나는 은행에 직접 찾아갔다. 기록을 조회하자 최근 몇 달간 내 이름으로 처리된 금융 서류들이 여럿 나왔다. 그중 일부는 민호의 서명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내 단독 서류였다. 나는 결코 작성한 적 없는 것들이었다. 혹시 남편분이 대신 처리하신 건 아닌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다.
대신이라뇨. 그럴 권한 준 적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사람, 나를 완전히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녁이 되자 민호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여보, 주말에 잠깐 시내 가야 할 것 같아. 서류 좀 맡길 때가 있어서.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웃음 뒤로 숨은 불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티를 낼 수 없었다. 밤늦게 민호가 잠든 뒤 나는 다시 서재로 갔다. 이번엔 노트북 대신 책상 서랍 밑바닥을 살폈다. 얇은 철판 같은 덮개가 있었고 그것을 들어올리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맨 위에 있는 파일을 열었다. 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표지가 보였다. 그러나 다음 장을 넘기자 전혀 다른 이름의 여권 사본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얼굴은 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신분증, 계약서, 위임장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파일을 덮으며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계획서 같았다. 나는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다. 이제는 확실했다. 민호가 노리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내 이름, 내 기록, 내 존재 전부를. 그날 이후 나는 집 안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민호가 전화를 받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서류를 다룰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지어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의 억양까지.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았다. 그럴 때마다 들고 나가는 가방이 항상 같았다. 크기는 작았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민호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가방을 열어봤다. 안에는 봉투 여러 개와 소형 스캐너, 휴대용 하드, 그리고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다. 카메라 속 사진을 확인하자 내 신분증과 서류들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돼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차근차근 내 삶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동안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가방 속 카메라에 찍힌 내 신분증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진 속 나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무표정이었다. 그런 얼굴이 수십 장, 각도와 배경만 달리해서 찍혀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내가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의 작업 일지 같았다. 며칠 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는 오늘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네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나를 안심시키진 않았다. 오히려 오늘 하루 동안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더 궁금해졌다. 그날 밤 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나는 무심한 척 가방을 뒤졌다. 평소보다 내용물이 더 많았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중 하나는 내 사진이었지만 이름은 박지연이었다. 또 다른 여권에는 김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두 동일한 얼굴, 나의 얼굴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여권의 발급일과 운전면허 발급일은 최근 몇 달 사이였다. 나는 그 시기에 여권을 갱신한 적도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적도 없었다. 손이 떨려 여권을 덮으려는 순간 봉투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다. 이번 주 서류 처리 끝나면 그녀는 사라지는 거야. 볼펜으로 휘갈겨 쓴 문장은
내가 읽는 순간까지도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사라진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내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나를 대체하려 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나를 완전히 삭제하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샤워실 물소리가 멎자 나는 서둘러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도 심장은 계속 두드렸다. 옆자리에 누운 민호의 호흡은 고르고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내가 몰랐던 수많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민호가 먼저 집에 들어가면 그의 행동을 조금 더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화면에는 서류 스캔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고 프리뷰 화면 속에는 내 이름이 적힌 서류가 줄지어 있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컵에 물을 따르며 머릿속에서 다음 계획을 정리했다. 이제는 확실히 증거를 잡아야 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으니까.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다. 민호가 외출하며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곧장 서재로 가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받을 때 켜져 있던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확인했다. 케이스 안에는 작고 낡은 SD카드가 있었다. 컴퓨터에 연결하자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나왔다. 그중 하나를 재생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번 주에 서류 처리 끝나면 그녀는 사라지는 거야. 기록도 이름도 다 없애버릴 거니까. 목소리는 분명 민호였다. 그리고 상대방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새 신분 준비는 다 됐어. 그걸로 해외 나가면 절대 못 찾을 거야. 파일 속의 대화는 3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내가 궁금해하던 모든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서둘러 SD카드를 가방 속에 넣었다. 이건 언젠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조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가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 그 냉정한 계획의 깊이도 실감할 수 있었다. 밤이 되자 민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내 옆에 앉아 TV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무심하게 던지는 말, 전화에서 나오는 단어, 그의 약속과 일정까지. 동시에 내 지인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 혹시 내 이름으로 이상한 거래나 신청이 들어온 게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이틀 뒤 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너 지난주에 보험 해지했어? 너 이름으로 해지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서명은 내 거 같더라.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계좌, 보험, 신분증 그는 내 인생을 하나씩 해체하고 있었다. 저녁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다. 여보, 주말에 여행 가자. 잠깐 바람 쐬고 오면 기분 좋아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여행이 아니라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건 아니겠지.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거실 한켠에는 민호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마 나를 지우기 위한 도구들이 여전히 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도구들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이 존재를 잊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총소리도 경고음도 특별한 징후도 없다.
그저 어느 날 평소처럼 일상 속에 손을 뻗었을 때 그것이 허공으로 미끄러져 사라져 있는 걸 깨닫게 될 뿐이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카드를 내밀었는데 단말기 화면에 승인 거절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재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나는 민망하게 현금을 꺼내 계산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카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휴대폰이 꺼졌다. 충전 문제인가 싶어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지만 화면에 서비스 불가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내 이름을 입력하자 곤란한 기색을 보였다. 고객님 본인 확인이 안 되는데요.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분명 죄송하지만 더 이상 고객정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점점 가슴이 조여오는데 이게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거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퇴근 후 나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신분 도용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담당 경찰은 컴퓨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신분 도용 이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사망 처리 상태로 뜹니다. 네? 혹시 장례 절차 같은 걸 진행하셨습니까?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덮었다. 이 상태로는 본인 확인이 안 돼요. 사망 기록부터 정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와 한동안 길가에 서 있었다. 차량 소음과 인파가 지나가는데 마치 유리벽 너머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사망 처리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 거실 불을 켜자 테이블 위에 민호가 쓴 메모가 놓여 있었다.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짧고 담백한 글씨. 하지만 그 글자들이 이상하게도 이 집의 주인이 민호이고 나는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이라는 기분을 들게 했다. 그날 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려 했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해당 아이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내 건강보험 상태를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가입자 명단에 없습니다. 혹시 최근에 퇴직이나 사망 신고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이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를 증명하는 모든 기록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다. 은행, 통신사, 병원,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이 상황을 민호에게 물어야 할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묻는 순간 그는 더 교묘하게 움직일 것이다. 지금 그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착각이 내게 유일하게 남은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상 속 모든 장면을 불신하게 됐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버스카드를 찍을 때, 심지어 직장에서 출입카드를 태그할 때조차 혹시 시스템이 나를 인식하지 않을까 봐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이틀 뒤 직장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수진 씨,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라 급여 이체가 어렵습니다. 신분 확인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해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밤늦게 민호가 집에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고 내일 주말이네.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평범해 보일수록 내 가슴속 공포는 더 깊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나는 지금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명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곧 민호가 들어설 것이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스쳤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다짐했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이 계획을 멈춰야 한다. 사람이 누군가를 완전히 믿을 때 그 사람의 그림자조차 안전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 믿음을 오래 품어왔다. 하지만 믿음이 깨진 뒤에 남는 건 그림자가 아니라 어둠이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속 얼굴을 확인했다.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도 내 얼굴은 여전히 나였다. 그런데 그 얼굴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가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간다면 그 누군가는 여권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라는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허무하게 바뀔 수 있는지 알았다. 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민호의 서재를 더 철저히 뒤졌다. 한밤중 그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책장 구석에 서류 박스를 꺼냈다. 박스 안에는 얇은 파일 여러 개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표지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목표 7 김수진. 페이지를 넘기자 나의 모든 정보가 정리돼 있었다. 출생지, 부모님 이름, 학력, 주민등록번호, 직장 이력, 심지어 과거의 주소까지. 그리고 그 아래 위험 요소라는 항목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교적이나 친밀한 관계의 폭은 좁음. 가족과 연락 빈도 낮음. 재산 분산 관리 대부분 본인 단독 명의. 마지막 줄에 쓰인 글씨가 손에 걸렸다. 신분 변경 가능성 높음. 목표 적합. 그 순간 내 등줄기를 식은 땀이 타고 내려갔다. 민호는 결혼 전부터 나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파일 속 뒷부분에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 각각의 정보, 그리고 처리 완료라는 표시. 그 옆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출국 2017, 사망신고 2019, 신분 변경 2021. 모든 메모 옆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암호처럼 반복됐다. 나는 손끝이 떨려 파일을 덮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라 연쇄적인 범죄였다. 그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해왔다. 며칠 후 나는 민호가 외출한 틈을 타 그의 노트북을 켰다. 암호는 이전과 달리 복잡했지만 그가 메모지에 적어둔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 결국 열 수 있었다. 폴더 목록 속 CLINTCOMPLET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열어보니 세계 각국의 여권 이미지와 신분증 사본이 나왔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다른 여성들이었지만 그중 몇 명의 얼굴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실종자 명단 속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내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이미 발급 완료된 여권 사본, 해외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계약서에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사진은 나였다. 주소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휴양지. 나는 알았다. 그곳이 앞으로 민호가 살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가진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밤늦게 돌아온 민호는 태연했다. 여보, 오늘은 피곤하지? 주말엔 푹 쉬자. 그 말 속에는 아무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생각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 그는 완벽하게 들어설 것이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내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창밖 골목에 낯선 차가 잠시 멈췄다 떠났다. 그 짧은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역으로 그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다만 그 전에 그의 모든 범죄를 손에 넣어야 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예상보다 차갑다. 분노나 절규보다 얼음처럼 식은 결심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 때다. 나는 이제 민호를 무너뜨리기로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데 능숙했다. 그의 치밀함을 깨부수려면 그와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다. 민호의 파일 속 처리 완료 목록을 떠올리며 나는 이름 몇 개를 적었다. 그중 한 명 이하연. 그 이름 옆에는 사망신고 2019라는 메모가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아직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오래된 SNS 계정과 실종자 관련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주 후 지방의 작은 카페 블로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는 듯 했지만 눈빛은 내가 거울 속에서 봐왔던 그 눈빛이었다.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민호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하루가 지나서야 답이 왔다. 그 이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왜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는 그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우리는 사람 없는 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밤 9시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는 플랫폼 구석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머리색과 스타일은 달라졌지만 그 얼굴은 분명 파일 속 사진과 같았다. 당신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나도 당했죠. 처음엔 완벽했어요. 다정하고 세심하고. 근데 어느 순간 내 계좌가 비었고 건강보험도 끊겼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내가 죽었더군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이거 그 사람 집에서 훔쳐 나왔어요. 예전에 같이 살 때. 근데 나 혼자선 이걸 쓸 수 없었죠. 무섭기도 했고. USB 안에는 그의 범행 기록 일부가 들어 있었다. 여권 위조 과정, 신분 변경 절차, 그리고 연락처 목록까지. 그녀는 말했다. 나랑 손잡을래요? 그 사람 절대 혼자선 못 잡아요. 경찰도 못 믿어요. 기록이 없거든요. 우리가 만든 증거로 엮어야 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민호의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서류와 기록을 디지털화했지만 반드시 원본을 보관하는 버릇이 있었다. 아마도 완벽주의자의 습관일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그의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아침엔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틈틈이 서재, 옷장, 가방, 차 안까지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어느 날 옷장 위쪽 선반에서 잠금 장치가 달린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표면엔 작은 흠집이 있었고 그 안에는 종이의 가장자리가 비쳐 보였다. 나는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요. 상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심장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열쇠였다.
민호는 열쇠를 절대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무심하게 집 열쇠 꾸러미를 식탁 위에 두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열쇠를 시험해 봤다. 딱 맞는 금소금이 들렸다. 상자 안에는 예상대로 여권, 인감도장, 위임장 원본, 각종 계약서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그중 절반은 내 얼굴과 이름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여성들의 것이었다. 하연이 USB로 모아둔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제 조각들이 전부 모였다. 나는 모든 서류를 촬영하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사진 파일은 즉시 암호화해 외부 서버에 저장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자료가 자동으로 퍼지도록 설정까지 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다. 여보, 곧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내가 예상 못한 방식으로. 민호의 집 안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거실 조명은 은은했고 커피 향이 부드럽게 퍼졌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나는 그 속에 숨은 균열이 곧 폭발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손에는 그 균열을 끝까지 벌려놓을 수 있는 열쇠가 있었다. 하연과 나는 철저히 역할을 나눴다. 나는 민호 곁에서 여전히 평범한 아내를 연기하며 그의 움직임과 대화를 기록했고, 하연은 우리가 모은 자료를 언론과 연결할 준비를 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위조된 여권, 다른 여성들의 신분증, 원본 계약서,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세상 밖으로 터뜨릴지였다. 우리는 언론사와 경찰서에 같은 시각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한쪽이 묵살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바로 터뜨리도록.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 민호의 모든 계좌와 재산 현황까지 파악했다. 그가 숨겨둔 새 신분으로 개설한 해외 계좌도 이미 확보했다. 결정적인 날은 주말이었다. 민호는 출장 겸 여행이라며 나를 동남아시아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게 그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아마도 그곳에서 내 진짜 신분을 완전히 지우고 박지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의 옆에 앉힌 다음 나를 버릴 셈이었을 것이다. 비행 전날 밤 나는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9시 자료 전송. 모든 채널 동시 공개.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여권을 챙기고 있을 때 하연은 이미 전국 주요 언론사와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의 모든 자료를 뿌렸다. 그 순간부터 민호의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처음엔 무시하던 그가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정체 세탁 전문 사기 조직, 주요 인물 실명 공개. 화면에는 민호의 얼굴과 본명, 그리고 그의 범행 수법이 상세히 나왔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담담히 말했다. 글쎄, 세상에선 이제 당신이 누군지 다 알게 됐네. 그는 급히 차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공항 입구를 막고 있었고 순식간에 포위됐다. 그가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내 인생을 훔쳤잖아. 이제 내가 당신 인생을 훔칠 차례야. 민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그의 범죄 전력이 아무리 많아도 예상보다 형량이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이미 여러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였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수를 꺼냈다.
그가 준비해둔 새 신분 자료를 이용해 남은 재산을 전부 내 명의로 옮겨버린 것이다. 그 재산은 내 이름으로 계약된 것이었고 법적으로 나는 이미 사망자였으니 처리 과정은 의외로 쉽게 통과됐다. 몇 달 뒤 나는 새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화연과 함께 우리가 만든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린 피해자들을 돕고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추적하는 일을 했다. 민호는 여전히 수감 중이었지만 가끔 법률 상담을 빙자해 나를 찾아오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그가 통제할 수 없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과거의 나는 없어졌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누군가 내 인생을 훔치러 올 때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것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혹시 당신 곁에도 누군가 너무 완벽한 미소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그 미소 속에 숨은 그림자를 꼭 한번 들여다보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와 사연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